보통 누군가를 사귈 때 한쪽이 먼저 고백을 하죠.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에게 반해서 만남이 시작되면 참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한쪽이 다른 쪽에게 관심이 생겨서 그걸 표현했는데 다행히도 상대가 그걸 받아주면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상대가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아주는 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전형적인 불안형, 회피형의 관계예요. 이와 대비되는 게 안정형, 안정형의 관계입니다. 안정형끼리의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엔 아예 시작도 안 되고요. 시작했다고 해도 반드시 좋으란 법은 없어요. 당연히 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 관계는 시작과 끝이 선명하다는 겁니다. 전혀 애매하지 않아요.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사귀자고 했을 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요.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 애착 이론을 모르면 고생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처음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짝사랑이든 뭐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살짝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어릴 때는 외모가 가장 중요하죠. 무조건 잘생기고 예쁜 사람한테 끌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고 경험이 생기면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되죠. 이렇게 이성을 만날 때 중요한 게 외모와 현실적인 조건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성격이에요. 성격이 나빠도 예쁘고 잘생기면 인기 좋던데.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만남 초기에 그런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제대로 사귀어 본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만남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횟수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남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누군가를 깊이 오래 사귀어 봤다면 성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MBTI 궁합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MBTI는 연애보다는 주로 직업 상담용이고 연애할 때 정말 알아야 하는 건 애착 유형이에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것도 일종의 성격이죠.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그리고 상대는 또 어떤 유형인지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그 사람한테 왜 끌리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누군가와 사귀다 헤어졌어요. 좀 지나서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로 만난 사람이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다퉜는데 근데 언젠가 비슷한 이유로 전 여친 또는 전 남친과 싸웠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애착 유형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게 완전히 내 얘기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하며 놀라게 됩니다. 자, 이게요. 비유하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왜 아픈지를 설명하고 주사도 놓고 약도 처방하고 그렇게 하죠. 아픈 건 난데 왜 그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듣습니까? 의학이 발달하면서 질병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서 그런 거잖아요. 의사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연애 고민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연애 심리에 대한 지식이 쌓였겠죠. 그 핵심에 애착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상담을 하면 무조건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처음엔 외모 때문에 끌렸는데 나중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비슷한 수준의 외모를 가진 다른 사람에겐 더 이상 끌리지 않아요. 근데 외모뿐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봐도 두 사람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만 끌리게 되냐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격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나는 불안형이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은 회피형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조건이지만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은 안정형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불안형은 안정형보다는 회피형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게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불안형은 회피형을 대할 때 도파민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SNS 중독, 쇼츠 중독 이런 현상 때문에 도파민이 유명해졌죠. 모든 중독은 도파민과 관련이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불안형이 연애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보통 도파민 하면 쾌락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쾌락 호르몬이라는 거죠. 도파민 뿜뿜하는 영상이라고 말하면 그걸 터치하는 순간 엄청난 쾌락을 느끼게 될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SNS나 쇼츠에 중독되는 이유가 그 영상들이 다 엄청나게 재미있어서 그런 걸까요? 근데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별로 재미없는 것도 있어요. 재미있는 것과 재미없는 게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NS나 쇼츠를 보면서 도파민이 나오는 이유는 그 영상들이 다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유가 뭘까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가 없으면 도파민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컨대 엄마가 숙제 먼저 하고 나면 치킨 시켜줄게. 라고 해서 열심히 숙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치킨을 시켜줬어요. 그럼 기분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엄마가 치킨만 시켜준 게 아니라 피자까지 시켜줬어요. 그럼 기분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엄청 좋아요. 와, 우리 엄마 최고야. 이렇게 됩니다. 도파민이 훨씬 많이 터지는 거예요. 도파민은 예측보다 보상이 클 때 터집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예측 대비 보상의 차이만큼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물론 예측보다 보상이 못할 수도 있죠. 엄마가 치킨 시켜준다고 해놓고 안 되겠다. 치킨은 내일 먹고 오늘은 그냥 밥 먹자. 이러면 이제 도파민은 박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알 수가 없으면 도파민이 더 터지는 거냐? 예측이 안 되면 예측 대비 보상 수치가 크게 위아래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실망할 때도 있지만 대박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SNS나 쇼츠는 예상이 안 되니까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좋아요가 달렸을지 안 달렸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쇼츠를 자꾸 쓸어 올리는 거예요. 이번 건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도파민이 크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측대로만 되면 도파민의 변화가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안형은 안정형에게는 별 자극을 못 느끼고 회피형에게 강한 자극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안정형은요, 예측이 가능해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니까 딱 보면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가 너무나 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관심을 드러내고 없으면 없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 안정형이니까. 그러니까 사귀게 되어도 도파민이 크게 터지지 않아요. 왜냐면 날 좋아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사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혹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걸 아니까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안정형과 만나면 딱 예측한 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회피형이라면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나랑 사귈래? 하는 질문에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회피형한테 관심이 있다면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바로 이 느낌을 사랑으로 착각하곤 하죠. 자, 근데요, 불안형이 회피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요, 회피형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감정 자체를 잘 못 느끼거나 혹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회피형은 감정과 별로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정을 두려워한다거나 할까요? 혹은 귀찮아한다거나 할까요? 그런 면이 있어요. 연애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고 회피형은 항상 애매한 태도를 보이죠.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쨌든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내 쪽에서 적극적이 되지는 않죠. 왜냐면 처음부터 사귈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 사람뿐 아니라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회피형 중에 외모가 뛰어나거나 혹은 다른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왕자병 또는 공주병 성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는 상대가 더 적극적이었던 경험밖에 없거든요. 나는 별 관심이 없는데 나 좋다는 사람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피형 역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능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아도 사귈지 안 사귈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안정형은 굳이 더 이상 나와 사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본인한테 매달리며 의뢰 연애를 자청하는 사람 중에 안정형은 없다는 거예요. 회피형과 안정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랑 사귈래? 라고 물었을 때 긍정이든 부정이든 비교적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면 안정형, 뭔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고 애매하게 대답한다면 회피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불안형과 안정형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분명히 관심을 표현했는데 나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때 내 주변을 계속 맴도는 사람은 불안형, 얼마 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안정형일 가능성이 큽니다.